대박. 반갑습니다. EBS 생활과윤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생활과윤리 수능 특강 제3번째 강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 생활과윤리 앞에 두 강을 배웠는데 생활과윤리가 이런 과목이다 라는 감이 잡히세요? 아직은 우리가 생활과윤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칸트, 공리주의, 벤담 이렇게 유명 학자들의 입장을 정말 제대로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3강에서는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을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 건데요. 그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지난 2강에서 우리가 아직 다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죠. 우리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문제는 평가원 연계교재입니다. 따라서 수능의 70%가 반영이 되고요. 따라서 모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빠짐없이 우리 수업 중에 같이 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수능 기본 문제는 먼저 풀고 끝났지만 뒷부분의 실전 문제도 이번 강 앞부분에 만나볼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강도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과 자 우선 수능 특강 교재 준비되셨죠? 그리고 필기 노트 준비되셔야 됩니다. 펜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번 강 여러분과 함께 명언으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에서 여러분을 위해 소개해줄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양명의 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를 이겨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가 잘 되시나요? 공부하는 마음이 어떻게 즐겁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런 마음으로 공부가 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것은 항상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도 부모님이 하기를 바래서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생님, 요즘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 잘 안 된다는데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정말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간다고 취직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보내게 될 시간은 내가 나의 노력에 감탄하고 내가 나에 대해 반할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자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될지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까지 보내는 시간 동안 가능하면 자기 자신에게 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정말 내가 정말 인생을 다 되돌아봐도 그때처럼 성실했던 적은 없었다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두고두고 돌아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지고 나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뭐든지 다 독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요.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서도 취직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그 다음 승진을 준비할 때도 또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도 정말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당차게 그래 난 그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든지 지금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수능까지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난 쟤보다 체력이 강하지 못하니까 난 저 사람처럼 머리가 좋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되면서 자꾸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꾸 실망하는 모습을 찾게 될 거예요. 저는 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강사는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수험 기간 동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에게 실망만 하는 사람인지가 좌우된다는 얘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자기 자신의 노력에 반하는 그런 수험생활 보내보자고요.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다는 왕양명이라는 중국 학자의 얘기처럼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지난 2강에서
미처 다 풀지 못했던 문제 이번 3강에 먼저 만나봅시다.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로 수능 실전 문제 1번 펴보세요. 자, 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미 배웠어요.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윤리적 공백이라 했고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걸 윤리적 공백이라 그랬고요. 이 윤리적 공백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가 바로 요나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이 요나스가 제시한 윤리적 공백 현상을 메우기 위해서는 응용윤리가 필요하고요. 그 응용윤리의 내용 안에 생태정보, 생태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와 같은 이런 윤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응용윤리들은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달한 윤리학입니다. 자,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게 무슨 윤리학이라고요? 응용윤리학입니다. 다른 말로 응용규범윤리학이요. 그런데부터 반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이 문제 해결이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이론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론규범윤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 제시문은 나는 응용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이 뒤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견해는 이론규범윤리입니다. 응용윤리의 입장에서 이론규범윤리가 이렇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즉, 응용규범윤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론규범윤리는 이렇다.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법칙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네. 이론규범윤리는요, 객관적 도덕법칙을 정립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골라줘야죠. 왜요? 뭐의 특징이니까? 이론규범윤리의 특징이니까요.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윤리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다? 여러분,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은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서요, 메타윤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다고요? 우리가 1강에서 이미 필기했던 메타윤리의 특징에 적혀있던 기출 표현이에요. 자, 메타윤리의 특징이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윤리학은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학제적 성격이잖아요. 다른 학문과의 연계가 뭐라고요? 네, 바로 학제적 성격이에요. 영어로는 interdisciplinar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학제적 성격이 가지고 있는 건 무슨 윤리가 가장 강조한다고요? 응용규범윤리가 가장 강조한다고요. 그걸 가장 중시하는 건 응용규범윤리이기 때문에 응용규범윤리가 가장 중시하고요. 그 응용규범윤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론규범윤리가 자신보다는 간과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중시가 아니라 오히려 간과해요. 그걸 더 강조하는 건 뭐기 때문에? 응용규범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윤리학의 1차적 과제가 현실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였어요? 응용규범윤리의 입장에서 이론규범윤리를 바라봤더니, 아니,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이 그렇게 중요한데 당신들은 왜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라는, 간과하고 있습니까? 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 리을 2번이 될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다음 문제, 2번 문제 가볼까요? 수능 실전 문제 2번 문제입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것, 도덕 원리를 구체적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자, 사회자의 질문은 윤리학에 주된 탐구 과제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갑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현재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 기준, 여러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건 이론규범윤리죠.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건 무슨 윤리예요? 바로 응용윤리의 특징이죠.
을은 응용규범윤리학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윤리와 응용윤리라고 단순히 표현할 수 있고요.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찾아볼게요. 윤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응용해야 한다? 이거는 을이 더 강조할 내용이죠. 을이 더 강조할 겁니다. 성품이나 행위 또는 제도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된다? 자, 판단의 근거는 이론규범윤리에서 제공해야 되겠죠? 근거나 토대를 제공하는 건 이론규범윤리입니다.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 제시는, 이 이론을 제시하는 건 역시 이론규범윤리의 더 강조점이니까 갑과 연결해야 되고요. 현실적 도덕 문제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된대요. 관련 학문의 분야에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건 학제적 성격이잖아요. 즉 생명윤리를 위해서는 생명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건 을에서 더 강조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럼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고요. 기역과 디귿은요, 각각 위치를 바꿔서 갑을 을로, 을을 갑으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 갈게요. 수능 실전 문제 3번입니다.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자, 윤리학의 유형이 나와 있고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고 있는 거 이론윤리학이죠. 자, 이론규범윤리 줄여서 이론윤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론윤리 안에는요, 대표적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가 있었잖아요. 자, 의무론의 윤리가 대표적인 학자가 칸트가 있었고요. 목적론적 윤리는요, 그중 대표적인 게 공리주의예요. 목적론적 윤리의 화살표에서 공리주의 적어두세요. 자, 의무론 그리고 공리주의가 나와 있고요.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 더 적으면 덕윤리까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요. 도덕이론을 적용하여 현대사의 문제와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루는 건 응용윤리학입니다. 자, 이론윤리와 응용윤리가 나와 있고요. 자, 기역에 비해 니은이 지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론윤리에 비해 응용윤리가 지니고 있는 특징 고르면 되고요. 우리 응용윤리의 특징 A에 들어갈 말 찾아봅시다.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 이건 무슨 윤리의 특징입니까? 메타윤리의 특징이죠. 언어와 논리,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에 관심을 갖는 건 메타윤리입니다. 1번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도덕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론윤리학의 강조점입니다. 따라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겠네요.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접학문과 연계됨이 없이? 아니에요. 인접학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연계되는 그런 도덕 원리를 탐구하고요. 이거는요, 인접학문과 연계된다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학제적 성격이라는 것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없이를 지우시고요. 4번으로 갈까요? 실천적 규범을 연구하여 현실의 윤리 문제에 적용하는 것? 네, 이것이 응용규범 윤리학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하죠. 5번 가시면요. 각 사회의 고유한 규범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네요. 각 사회의 고유한 규범은 여기서 그 사회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굳어져 내려왔는지에 대한 관습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기술윤리에 대한 특징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 4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바은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묻고 있어요. 비판적 사고 능력은 급변하는 상황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료 내지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내며 찾은 도구나 재료에 의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 윤리에 필요한 사고 선생님이랑 배웠잖아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어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선의로 해석하며 자신이 틀렸다면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교정할 수 있다. 또한 주장이나 관점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캐묻고 근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반성하고 난 연후에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이 갖는 유사성과 차이를 짚어내고 그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내고 펼칠 수 있다. 여기 지금 비판적 사고에 대한 설명이 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비판적 사고가 소수 사람의 의견을 배제한다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고수? 역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맞다고 얘기하는 건 비판적 사고 능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수의 주장보다 소수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이것도 비판적 사고에 대한 설명은 아닐 거고요. 자신의 생각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게 제시문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바에 부합하는 내용이겠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주장을 비판해야 된다도 역시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와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이고요. 넘어가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어요. 모든 토론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인류는 스스로의 과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항상 명심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자신이 판단을 내릴 때는 이를 거의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오를 범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떤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극히 확실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자신도 범할 수 있는 과오의 한 사례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제시문을 얘기한 학자가 누군지 여러분은 모르셔도 돼요. 존 스튜어트 밀 같은 학자는요,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더 현명해질 수 있고 우리가 틀릴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확신이 든 경우에만 토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임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한 다음 합리적인 결론 도출하는 게 이게 정답이죠.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오류를 찾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은 각자 주장이 절대로 오류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의 오류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론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걸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수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토론을 통해 보다 더 현명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배경지식으로 이 제시문은 밀의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밀은 그의 책 자유론이라는 책에서요,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해야지만 토론을 통해 더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A,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하고 묻고 있네요. 윤리학의 구분을 탐구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순서도 나오시면 A를 통과하기 위해서 3개 모두 다 5로 통과해야 되고요. B를 통과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거는 얘로 통과하지만 나머지는 X로 움직여야 되고요. C에는요, 바로 아래는 얘지만 D로 가는 것은 X가 되어야 되고요. D에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O이기만 하면 됩니다.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건 메타윤리고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는 건 이론규범윤리입니다. 이론윤리학의 내용을 적용하는 건 응용윤리고요. 다른 말로 실천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건 이론규범윤리학이 관심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론규범윤리학만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타윤리학까지 내려가는 예에 걸리지 않게 돼요. 따라서 1번은 답이 되지 않고요. 2번으로 가서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규범과 원칙을 연구하는 건 응용규범윤리학에만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래 메타윤리학까지 예로 가는 이 표현에도 역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번 가셔서요.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입증한다고요? 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건 메타윤리의 특징입니다. 메타윤리에는 해당하지만 나머지 윤리학과는 관련이 없으니 O, XX로 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골랐고요. 넘어가서요. 일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탐구 과제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역시 메타윤리학에서
우리가 쓰이는 언어의 의미의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건 메타윤리학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론규범윤리학과 관련해서 O라고 얘기할 리 없으니 잘못 연결됐고요. 5번, 현실의 문제 해결보다 도덕 원칙 확립에 중점을 두는 건 이론규범윤리의 특징입니다. 응용규범윤리는 현실의 문제 해결을 더 강조하겠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그 다음 수능 실전 문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의 가불의 주장을 나의 학생 말표로 표현할 때 A, B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윤리학은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어 윤리적 행위의 기준을 제공해야 된다.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고 있는 건 이론규범윤리죠?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이론을 환경, 정보 등의 분야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적용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응용규범윤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지 알겠죠? 자, 갑이 윤리학의 과제를 소개하고요. 을의 윤리학의 과제를 소개하는데 A에는 이론이, B에는 응용규범윤리에 가진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 나와야겠네요. 도덕적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를 분석하는 건 메타윤리니까 둘과 관련 없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메타윤리라고 적겠습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에 대해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건 기술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네요. 따라서 기술윤리라고 적고 기역, 니은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있는 거 다 지우고 나니 우리는 4번, 5번밖에 남지 않아요.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현대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응용윤리와 어울리는 표현이니까 B와 디귿이 연결되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위를 인도하는 윤리 이론을 정립하는 건 이론규범윤리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우리는 디귿의 응용, 리을의 이론규범윤리라고 적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나 딜레마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과 트롤리 딜레마와 하인츠 딜레마도 들어봤습니다.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정립하려면 윤리적 탐구가 필요합니다. 윤리적 탐구란 윤리적 지식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거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사고를 통해 도덕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탐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 배려 등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려적 사고와도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성현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아무리 성현의 가르침이라도 비판적인 자세가 있으면 좋겠죠. 비판적 사고가 윤리적 탐구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편적 가치보다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우선시, 자신의 주관적 경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편적 가치도 고려하고 자신의 주관적 경험도 고려하겠지만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건 보편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도덕 추론의 기술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 네, 이것도요. 도덕 추론 과정에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이 있는 2번이 될 거고요. 이것까지 우리는 1주제 문제들은 만나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2주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제에는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배웠던 이론 규범 윤리 안의 내용들 있잖아요. 바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론 규범 윤리에 있는 의무론 먼저 접근해 보죠. 제목을 띄워보겠습니다. 의무론적 접근 또는 의무론적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1주제에서 윤리학의 분류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도 적용해 봤죠? 이제 3강에서는요, 뭐를 배우게 될 것이냐면요, 이론규범 윤리학 안에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의무론 안에 칸트라는 대표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자원법 사상도 만나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강에서는 공리주의와 덕윤리, 그 다음 강에서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외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네, 그 다음 강에서 풀어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세 번째 강의 만났으니 선생님이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원래는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요, 선생님들이 주제 들어가실 때마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그리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당구장이 청소년들이 유해한 업소라고 이렇게 막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구장 표시 말고 더 밝은 의미의 표시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당구장을 그리실 때 태양을 그렸어요. 근데 이 태양이 점을 찍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점을 2개만 찍는 방식으로 줄여서 고등학교 때 이제 대주제마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EBS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현장에서 또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 표현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표현 그대로 계속 쓰게 됐거든요. 몇몇 학생들은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1년 내내 이렇게 듣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도 자기가 이렇게 동글뱅이라고 부르는 학생도 있고 태양이라고 부르는 학생도 있어요. 그대로 적었나 봐요.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대학 가서도요, 교수님들이 필기하실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렸거든요. 근데 저희과 남학생이요, 이렇게 딱 오다가 너도 이정쌤 수업 들었어? 라고 하면서 말을 걸으면서 저희 둘이 사귀게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의문론적 접근, 앞에 써있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자, 의문론적 접근은 첫 번째 대표작 칸트거든요. 칸트의 입장 먼저 만나볼게요. 칸트라는 학자는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부르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저는 칸트의 윤리설이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 철학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날 임마누엘 지영이라고 불러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유치하고 재미없죠, 그쵸? 어쨌든 칸트라고 부르는 학자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의 윤리설을 특징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칸트 윤리설의 특징입니다. 칸트는 윤리 판단을 할 때요, 행위가 가지고 있는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위로 인한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는 학자예요.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한다?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합니다.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하게 되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가 도덕법칙을 준수했는지, 도덕법칙을 준수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행위 그 자체가 도덕법칙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도덕법칙 준수 여부에 따라 행위의 선과 행위의 악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법칙을 어겼다면 그것은 악한 행위가 되고요. 살인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사람을 구하는 행위를 했다면 선한 행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도덕법칙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의무론적 윤리설 또는 의무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칙을 준수하면 선, 도덕법칙을 위반하면 악이에요. 근데 이 칸트가 중시하는 도덕법칙은요, 어떤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도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도덕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는 절대론적 윤리설이라고 부를 겁니다. 칸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를 강조하는데요, 그걸 절대론적 윤리설이라 그래요. 보편타당하게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요. 따라서 그때그때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윤리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하게 지켜야 되는 무조건적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무조건적 의무를요, 다른 말로는 정언,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무조건적 의무를요, 정언 명령이라고도 한다고요. 정언 명령. 정언 명령이 무조건적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하라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해라. 자, 반드시 효도해라. 반드시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언 명령이에요. 칸트가 제시한 이 무조건적 명령인 정언 명령에는요, 다음과 같은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 2번. 정언 명령의 형식. 무조건적 명령, 보편타당하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명령에는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정언 명령의 형식이라 하여 정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보편화 정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화 정식이 있는데요. 이 보편화 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언 명령의 형식을 줄여서 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정언 명령입니다. 너무 빨랐다고요?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키워드를 좀 적어볼게요. 내 의지의 경륜이 무엇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한 줄 띄고 적겠습니다.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네, 이것이 바로 보편화 정식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 의지의 경륜이라 그럴 때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영어로는 maxim이라고 하는데요. 내 의지의 경륜이, 다른 말로는 네가 어떤 행동 원리를 가지고 행동할 때, 행동 원리, 행동 원칙 또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준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기준이 되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 원리, 행동 원칙, 그런 준칙이 보편적 확대 가능한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확대,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봐라. 확대, 적용 가능한지를 고려해봐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 작은 거짓말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작은 거짓말 정도는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행동 원리가 거짓말은 괜찮아 라는 원리라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거짓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사회는 과연 살만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원칙을 세울 때는요, 확대 적용 가능한 보편 타당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칸트의 첫 번째 보편화의 정식이에요. 우리가 세우는 행동 원리는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보편화의 정식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인격주의 정식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과 관련된 정언 명령의 형식을 인격주의 정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같이 선생님이랑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한번 듣고 익숙해져 보세요. 너는 언제 어디서나 너 자신에게 있어서나 남에게 있어서나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자, 인격주의 정식은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한 줄 띄고요.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거예요.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고요?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게 뭔가요? 이를테면 여러분 반 친구 중에 빵집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빵집 아들이 친한 친구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을 얻어먹기 위해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칩시다. 사실은 이건 선생님의 그 경험과 관련돼 있는데요. 선생님이 사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충북 진천군 덕산면.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일종의 다음과 같은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 EBS 강의를 오랫동안 봐왔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알 텐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처음 만난 학생도 있으니 뭐 솔직하게 친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어릴 때 선생님은 집에 보일러가 없는 집에 살았어요. 아궁이를 떼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가 풀어야 됐습니다. 교복도 직접 맞춘 교복이 아니라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들을 이렇게 맨들맨들 빛이 나는, 윤기가 나는 그런 교복을 입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말 그대로 조금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 아버지 어머님은 정말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거든요. 아버지는 평생을 트럭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는 호떡 장사 또는 간병인 같은 걸 하시면서 선생님의 셋 자매죠. 이혜영 씨, 이미영 씨, 저 이렇게 3명의 딸을 키워내셨어요. 근데 어릴 때 그러다 보니 선생님 대학에 들어가서도요, 학비를 직접 벌어서 쓰고 또 기숙사비도 직접 내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시험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잘 본 것 같아서 맛있는 걸 사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머니에 딱 3,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가장 가까운 베이커리에 들어갔거든요. 그 베이커리에 진짜 고구마 타르트가 너무 맛있었어요. 사 먹고 싶은데 3,500원이나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고. 나는 언제든 원하는 빵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베이커리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때 선생님 나이 20살 때예요. 그때 그 집 빵집 아들이 아마 초등학생이었나 봐요. 초등학생 아들이 문을 열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문을 탁 열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엄마 친구들한테 빵 줘도 되죠? 라고 하면서 얘들아 먹고 싶은 거 다 집어 먹어 라고 얘기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와 하고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키를 낮추고 그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 아이를 빵을 얻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동이에요. 물론 그 친구인 척하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단념하고 나왔죠. 그런데요, 그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한다? 이건요, 인간을 이용 가치로 삼는 거예요. 인간을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도구화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결혼을 할 때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편 집안의 재력을 보고 결혼을 한다면 이건 인격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되겠네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장기를 매매한다면 칸트가 볼 땐 인격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이용 가치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돼요. 칸트는 그걸 싫어합니다. 인격을 수단으로 대우면 하면 안 되고, 자, 즉 인격을 이용 가치로 또는 도구화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대요. 근데 이 목적이 칸트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것이냐면요, 인격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인격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인격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 그 친구를 만나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 걸 퍼줘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 이런 게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인격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 다른 말로는요,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거예요.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다 나오거든요. 인간 존엄성.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칸트는요, 인간의 인격을 매우 중시한 학자예요. 그리고 그 인격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무슨 명령? 정언명령이라고 본 거죠.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늘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본 것입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이에요. 의무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명령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자, 칸트가 볼 때 어떤 게 도덕적 행위일까요? 칸트가 바라보는 동그라미 3번. 도덕적 행위.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가 되기 위해선 의무를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음과 같은 동기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동기냐? 양심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선을 행하겠다는 의지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도덕 법칙을 마음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존중해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요, 자,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는요, 선천적 양심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여야 됩니다. 선천적 양심. 선을 행하려는 의지인 선의지. 실천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러나온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심에서 우러나온 행위입니다.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심. 정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그 도덕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나는 그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나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야. 이럴 때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이 되고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동이란, 즉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도덕적 가치가 없을 무자를 적겠습니다. 없는 행동이란 양심이나 선의지, 실천이성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결과를 고려하고는 한 행위. 결과를 고려한 행위.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날 멋지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결과를 고려한 행위는 칸트가 볼 때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는 행동입니다. 또는 경향성에서 우러나온 행위. 좀 어려운 말이네요. 경향성에서 우러나온 행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경향, 즉 우리의 욕망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관련돼 있어요.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욕구에서 우러나온 행위.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저 사람 너무 예쁘다. 번호를 따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면 그건 칸트가 볼 땐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는 행동이에요. 또는 불쌍해서 한 행위,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행위. 그것도 칸트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가치 없는 행동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칸트가 도덕적인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칸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칸트는 무조건적인 의무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지금
의무론적 접근을 만나보았습니다. 의무론적 접근의 가장 대표자가 칸트고요. 1번 소제목에 칸트를 적었으니 의무론적 접근의 또 다른 입장, 바로 자연법 사상을 다음 강에서 만나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칸트에 이어지는 의무론적 윤리의 자연법 사상과 그리고 공리주의 사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다음 제4강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필기 따라오면서 듣고 계시죠? 다음 강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바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4강에서 만나요.